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요. 조니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축하드릴 일이 있죠. 이번에 신간 조니의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네, 네. 책이 나와서 오늘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대표님이 계속 이게 부르짖으시던 게 금융문맹에서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셨잖아요. 상당히 요즘 바쁘게 지내시는데 뭐 이거 또 책까지 쓰시느라 뭐 아주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달간.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조니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올해 초에 발간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근데 나는 주식을 투자하면 망하는 줄 알았다. 근데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맙다. 근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조니 대표님 때문에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벌써 20% 먹었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기초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저번 책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 네. 사람들이 금융 지식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정확하게 좀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다시 책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좀 금융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흔히 듣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뭐고, 뱅크가 뭐고. 그래서 물어보면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뭔지 잘 모르세요. 헤지 펀드가 뭐예요? 그러면 헤지 펀드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만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정도의 상식이 없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게 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요. 초보자가 어설프게 수익을 냈을 때 이게 나중에 보면 더 큰 그렇죠. 실수를 하게 되는 그렇죠. 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리스크를 택하고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어떤 용어도 잘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건 좀 어렵게 쓰지 않았고요. 책도 얇고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용어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왜 투자하는지 그다음에 펀드가 뭔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펀드가 뭐고 주식이 뭔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빨리 투자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구나. 이게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죠. 네. 뭐 사실 많은 20, 30대 젊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이 들어와 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되게 긍정적인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이 잘못될까봐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신 걸로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예. 사실 우리 대표님 저희가 한 2년 전서부터 같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걱정하셨던 게 금융 문맹이 너무나 많다 이런 거를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금융 문맹이 이렇게 많은 이유,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까? 왜 우리는 이것을 부모에게서 못 배울까? 돈 버는 법, 금융과 관련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돈을 업신여기라고 배웠어요. 돈을 얘기하면, 좀 수준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돈의 노예가 된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읽었는데, 유태인이 왜 금융을 발달했을까? 보니까, 그냥 유태인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도 네. 돈을 멀리하라고 배워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머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태교만 유일하게 돈을 하나님으로 같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유일하게 유태교가 돈을 중요시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를 최악의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유태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자를 받는 거를 당연히 저겠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이 발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금융문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금융문맹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글을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글을 모르면 어떤 자기 표현도 못하죠 글로.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그렇죠. 내가 글을 몰랐을 불편하고. 때. 근데 금융 문맹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노후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절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이 나왔을 때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합당한 건지 판단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제 그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파멸을 갖고 올 수밖에 없고 또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까지도 생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금융문맹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내가 주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문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거 좋대더라 해서 그렇죠. 투자하거나. 그렇죠. 그게 다 금융 문맹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보고 저는 이 주식이 막 돈을 잘 벌 것 같고 그럴 때 좀 흥분이 되거든요. 네. 여기 투자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런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은 이걸 사야 돼, 팔아야 돼. 맨날 그거 고민을 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지금 뭐 니콜라 아니면 테슬라가 지금 앞으로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막 붐이 일어나고 있고 괜찮은가 보다. 나도 들어갔어요. 투자를 했어. 금융 문맹일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있죠. 저는 이번에 테슬라 밤안저고 봤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거는 이 테슬라라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의 비전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배터리 가격을 반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식이, 제 판단으로 테슬라 살만한 건가, 아니면 살만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테슬라 주식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만 내가 알려고 하는 거는, 내가 나름대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그걸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한국의 신문들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고 배터리 가격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이슈가 아니에요. 정말 이슈는 내가 이 회사 10년 갖고 있었을 때 정말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 뭘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금융 문맹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죠. 금융 문맹인 사람은 그걸 볼 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싸다고 하니까 싼 거예요. 그렇죠. 증권회사에서 싸다니까 싼 건 줄 알아요. 절대 그건 아니죠. 내가 판단하려면 금융 지식이 금융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죠. 언제 팔아야 그렇죠. 되는 것인지를 예. 다 스스로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정도의 예. 능력.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나는 금융 문맹일까 아닐까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밌게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이 있을까? 네. 내가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가 뭐고 주식이 뭔가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좀 펀드 사주세요. 근데 어떤 펀드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막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약간 좀 어렵다 그럴까? 그런 거는 제가 또 다 쓴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런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사파도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책 홍보를 하시는데요. 예.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그 우리 동학개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 동학개미라는 말을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개미라는 말이 개미라는 말은 약간 좀 좀 나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소액 투자가가 맞을 것 같아요. 예, 소액 투자가지만 소액 투자가가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많은 돈을 막 그 맷조로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문맹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전문가잖아요. 오랫동안 그 업에 우리가 종사를 생각하는 해왔고. 전문가와 잘못되게 배운 사람은 그 다음 세도 잘못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문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의 전문가라는 거는 함부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내가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오래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내가 막 흥분하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나는 금융 문명이 아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펀드가 뭔고 주식이 뭔지는 아니까. 그 다음에 이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거를 보는 게 좋겠고, 저도 틀릴 때가 많을 거고,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이 더 저보다 많이 아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그런 금융 상식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 문맹에서 일단 이제 인지를 했어요. 금융 문맹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다. 그거를 탈출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다루는 법이죠. 금융 문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그래서 그 저번 책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을 그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걸 투자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식은 하루도 일찍 해야 되는 거고 주식하는 방법,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좋은 제도, 그다음에 그 주식 투자할 때 이러이러면은 적어도 알아야 된다. 이 회사를 왜 사야 되는지, 그럼 그 회사가 비싼지 싼지 그런 판단 기준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재밌게 쓰려고 했죠. 복잡한 게 아니다. 그렇죠. 투자를 즐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즐겨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업을 보면 막 너무너무 이 회사 괜찮다. 이 회사 경영진도 괜찮고 이 회사 만드는 물건도 굉장히 좋고 그런 데에서 제가 흥분을 느끼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방송국도 그렇고 주식 그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살 때입니다. 지금 팔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투자하면 좋은 기업 투자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당연히 돈은 벌게 돼 있다. 이제 그런 게 금융 지식이죠. 네. 근데 이제 오래 보존을 하려면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려면은 그 중간에 변동성이 참 많이 있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경쟁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업에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오히려 어느 순간은 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잘못 고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그 원하는 어떤 목표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한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투자하면 바로 돈 버는 것처럼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의외로 많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변동성과 위험을 구별해라. 변동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10년을 놓고 보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20년을 놓고 보면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보니까 약 500배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테슬라 사기꾼이다. 맨날 망한다. 망하다. 엉터리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 재미난 거고 뭐라 그럴까요? 내가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금융 지식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좀 해볼 수 있고 예.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렇죠.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는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굉장히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냥 그 주저하다가 못 산 경우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이라는 게 재미난 거고 다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펀더멘털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단순히 그래프를 본다든가 단순히 누구 말을 듣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느끼는 거 보니 전문가도 별거 아니구나. 그 많은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나보다도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철학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죠. 모든 기회를 다 내가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업을 10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 한 7, 8개가 10배, 20배가 되면 그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그 단기간에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아직도 20% 벌면 팔고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하고 아직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금융 문맹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잘못된 인식, 그 다음에 주위의 영향. 지금도 유튜브 보면 대부분 단기적으로 이때 살 때다, 팔 때다, 위기가 올 거다, 아닐 거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건 점쟁이죠. 근데 참 이 사람의 심리가요.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게 참 허망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점쟁이 말이 듣고 싶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렇죠. 힌트를 얻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가 뭔가, 자본주의라는 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러니까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보다 많이 알지 않는다는 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저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용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 그리고 2분의 1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스탁 크래시가 온다. 스탁 마켓이 아마 엄청나게 하락이 올 거다. 맞으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을 받게 돼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3년 전부터 미국 시장 망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조니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초심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주변의 환경에 밀려서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렇게 예. 그래서 변한다고. 이런 거를 이제 그 깨닫게 되면 괜히 즐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내가 어떤 회사를 샀는데 어떤 펀드를 샀는데 하락이 됐을 때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이때 그 사람들은 이거를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전 테슬라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된 게, 엄청난 자동차 회사들이 망하겠구나. 이 파괴력이 굉장하겠구나. 근데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죠. 정말로, 테슬라가 그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렇지만 저는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비전은 뭘까? 정말 우리 옛날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흥분일까? 그게 주식 투자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막 와 신난다 흥분된다 이런 감정이 생겨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회사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지 굳이 뭐 20% 벌게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20% 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버셨어요? 100만 원 투자하고 20만 원 벌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뽑기 한 거지. 그건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떤 회사라든가 어떤 펀드라든가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샀을 때 그 내가 생각한 그 회사가 맞다면 10년 있다가 돈은 무조건 벌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5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20배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계속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30, 40% 이제 하락했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확 밀려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락했을 때 사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봤지만 타이밍이 좋았다. 근데 지금 이제 나도 좀 들어가 볼까? 근데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지금 버블 논란도 있고 지금 투자를 해야 돼?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한 거잖아요. 30% 올라간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 올라갔는데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근데 저는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도 사고 내려갔을 때도 그래서 제가 월급의 10% 무조건 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딱 스탑을 해요. 올라가면 막 더 사요. 그게 이제 심리예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 가듯이. 떨어지건 오르건. 예,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만약에 30% 지금 올랐다고 그러지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만 원짜리 샀어요. 그때 7만 원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후에 100만 원이 됐어요, 그 주식이. 그럼 내가 7만 원에 사건 10만 원에 사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성장해 있는 성숙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성장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점점 주시장이 재미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공장을 짓고 네. 그 물건을 만들고 팔고 너무나 예상이 가능하죠. 근데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해서 자율 자동차가 생기고 뭐 5G 뭐 그런 게 생기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버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는 더 익사이팅해진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시장이 더 다이나믹해졌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주식이라는 게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펀더멘털이 좋아야 주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만 지금은 거꾸로도 가능하게 됐어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진 거예요. 네. 아마존,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굉장히 비싸잖아요 주식이요. 네, 비싸죠 지금. 근데 주식이 비싸지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비싸지는데 펀더멘탈이 좋아지죠? 이런 거죠. 그 영어로 이제 리플렉서빌리티라고 그래요. 리플렉서빌리티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아까 테슬라 얘기 들을게요. 테슬라라는 주식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동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냐면 주식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파이낸싱 코스트가 엄청나게 낮아지죠. 뭐 자금 조달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진다. 좋아지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싸게 데려올 수가 있어요. 주식을 주거든요. 스탁 옵션을 통해서. 예, 그러면 그 월급 조금 안 줘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M&A 하기 좋죠. 자기네 주식 주면서. 그렇죠. 주식 교환하니까.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은 M&A를 통해서 확장한 거거든요. 기술 다 혼자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 어느 세월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한 사람들한테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1조에 사올게. 그러니까 1조가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회사가 뭐에다 같이 커졌으니까. 근데 돈을 아직 못 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 회사를 크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 회사는 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 왜 한국 주식에도 똑같은 게 적용된다. 한국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회사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저는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동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기업은 M&A에 대한 그 열풍이 되게 그 자체가 시장을 키우잖아요. 근데 M&A가 가능한 것은 나보다 작은 그 기업, 기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되게 인정을 해주면서 비싼 값으로 매입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까지는 대기업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헐값에 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네가 직접 하거나 그거에 이제 한계가 올 거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한국도 막 한국도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젊은 사람들의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왜 앨런 머스크는 생각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돈을 벌게 된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렇죠. 꿈과 비전만 그렇죠. 가지고 그러니까 다 딴 사람이 만들게 하잖아요. 그 사람 공장 안 짓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짓긴 하지만 다 외주주잖아요. 애플 다 공장 하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한국이 고도 성장했으니까 앞으로 되겠냐. 이거는 지극히 그 옛날 생각에 머문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이 지금 가장 좋은 지금 시점에 와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 그 다음에 이런 금융 지식을 알게 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똑똑한 사람이 나오죠. 그럼 테슬라 같은 게 나오는데 한국은 인프라가 다 돼 있잖아요. 네. 인터넷 제일 빠르고 근면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들이 그런 걸 M&A를 못하면 왜 새로 나온 기업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군요, 현재가. 그렇죠. 그러면 얘 왜 그 구글에서 왜 그 유튜브를 샀을까요? 그렇죠. 1조라는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나 가치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몇십 배 상승이 됐죠. 몇백 배죠, 몇백 배. 배. 예. 그런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 이제 M&A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더 나오게 되고 거기에 펀딩이 되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좋은 타이밍에 왔다. 그러니까 자꾸 뭐 10% 벌었다, 20% 벌었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벌려면 왕창 벌어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6개월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시한 얘기예요. 이왕 주식 투자하면 한 10배 이상은 벌고. 아니 그게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을 설립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내가 창업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창업하는데 20% 벌려고 창업하지 않죠. 그렇죠.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10배, 20배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비전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동학개미다 뭐다 해갖고 들어왔는데 뭐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났다. 그때 기운이 빠져요. 오히려 그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기분이 빠져요. 그러면 30% 손해봤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식시장을 욕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것도 금융 문명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는 거 동학개미가 큰일을 해냈다. 이제 앞으로 정부 목이다. 정부가 그런 레귤레이션을 다 고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고 특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세금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창업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시험 보는 거 다 없애고 시험은 이제 그만 받아. 그 시험 볼 시간에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제 말씀대로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월급을 탔던 아니면 뭐 먹던 뭐 적금을 탔던 그러면 보통 조금 더 상황이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때인가 낮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있는 이 순간 바로 해야 되나요? 있는 순간 해야 되죠. 바로 right 지금 now, 계좌 개설하고. 그러면 right now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20년으로 쳐다보는데 뭐 6개월 동안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 그런 건 내가 알 수가 없고 관심도 없어야 되죠. 나는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제가
펀드부터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또 아예 결국 펀드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 펀드 회사 대표님이니까. 예, 그게 좀 오해가 바뀌셔서 주식을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은 펀드가 좋아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을 사는지 그것도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연금 저축 펀드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것부터 해라. 400만 원 절세 예, 혜택이 있으니까. 예.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회사가 생기면 또 그때 따로 해도 되고 일단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자본주의에서 내가 금융 문명에 벗어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대표님 지금 라이프 스타일 말씀하셨는데 뭐 워낙 과거에 많이 얘기하셨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이런 금융 문명에 젖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큰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에 투자할 때 즐거움을 찾아야 되거든요. 뭔가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내가 즐거움을 찾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행 가는 게 즐겁고. 예. 그러니까 빚을 지면서 여행 가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여행 가는 것도 나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냐. 견문을 높이고. 물론 그것도 맞는데 순서가 틀린 거죠.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해야죠. 하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지금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아주 작은 투자자로 그 돈을 계속 모으고 주식을 안 팔았기 때문에 가치가 커졌을 때 뭔가 뭐 기부도 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그렇죠. 거지. 그렇죠. 중간에 했으면 아마 소액이 됐을 거라. 그렇죠. 뭐 중간에 내가 만약에 500만 원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3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1억이 됐는데 1억 가지고 500만 원 쓰는 건 문제 안 되죠. 또 어떤 저희 출연하신 분들도 그 분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쓰는 500만 원이 10년 후에 5천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겠냐. 그렇죠. 맞아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즐거움으로 찾는 거죠. 네.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나한테 돈 쓰지 말아라. 아, 나한테. 네, 나는 그지로 살아가. 그지로 살아라. 대표님께서 차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여기도 올 때 버스 타고 왔는데 바로 앞에 내리더라고요. 홍대 앞에 1,200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 라이프가 즐거운 거죠. 전에 저 어디 공중파 어디 방송 보니까 대표님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던데. 네. 자전거도 타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그 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리죠. 근데 항상 나는 나는 왜 가난할까?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가 있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항상 기회는 있다. 그리고 그 소비를 줄이고 작은 돈이지만 투자를 시작해라. 네. 일단 하면서 그 모이는 어떤 즐거움을 알게 되면은 물론이죠. 더 빨라지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직장 아주 젊었어요. 뭐 30년 전 얘기지만은 야, 이 월급에서 또 10%를 떼어가서 또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왔죠. 지금도 나는 돈이 왜 없을까? 굉장히 나는 평생 가난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미래를 위한 현재를 어떤 그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눈사람 만든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눈덩어리 만드는 게 제일 어렵지. 그 다음에 굴러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눈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겠네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부자의 마인드 혹은 부자의 예. 어떤 그 마인드죠. 예, 그런 거. 나한테 돈 쓰지 마라. 나를 불편하게 해라.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해라.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목표를 또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살 거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으로 이렇게 종착점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명 중에 하나죠. 아, 그런 문명이죠. 이게
부동산도 좋은 재테크 방법으로 이렇게 공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집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테슬라 같은 일을 안 하죠. 삼성전자 같은 일을 안 하죠. 네. 집은 뭐예요? 그냥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게 돼 있죠. 왜냐면 집이 부족할 거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런 기대 심리는 있지만 그 자체가 돈을 나한테 벌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이 제일 그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일본은 전부 부동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M&A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나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M&A 활성화의 가장 기본 첫째 조건이 일단 M&A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일단 커야 그게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많은 그 한국의 그 이제 스타트업 같은 회사 전부 상장할 생각만 하잖아요. 네. 근데 상장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큰 기업이 나오게 되고 돈이 몰리게 되면 그런 기업이 M&A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엑시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 번 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게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90%잖아요. 그게 이제 그 우리 일본처럼 되는 거죠.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창업하기 원해야 되고 그런 엑시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M&A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큰 게 다 M&A예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오는 거죠. 그럼 그 회사도 좋고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이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 만든 걸 사온 거거든요. 이거 네,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는 예. 거. 옛날에는 이거 터치 인식. 예, 터치 같은 거 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를 사오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선순환이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사격시키지 말고 창업하게 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거기에 펀딩이 들어가게 되고 M&A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다 부자 되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왜 생각 안 하고 전부 작은 일에 뭐 20% 벌었다, 5% 마이너스 났다 여기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마 미국이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동성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또 받쳐줬어요. 그 401k 제도가 월급쟁이 돈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본이 합해지게 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지금 보세요. 미국의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다 어떤 기업들이에요? 새로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한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나올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는 못 나온다 이렇게 아니죠. 생각하는 거예요. 동학개미가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아무 실적이 없음에도 주주들이 키워준 것처럼 한국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동학개미가 20% 벌었느니 마이너스 10% 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이 주시장에 떨어졌을 때 잘 가이드를 해야 되고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정부가 그런 세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또 기업 지배구조 법을 바꿔야 돼요. 기업 지배구조가 한국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육 시스템까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국영수에 매달리는 그런 선착순의 교육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애 많이 낳죠. 애 많이 낳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럼요. 미국 테이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하고 애도 많이 낳게 되고 그러면 어떤 그런 단기적인 그런 산하 제한이 애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운동 아무런 출산 장려 운동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돈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희망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잘 살게 되면 다 해결이 될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월급쟁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괜찮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주면서 그 기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는 게 또 결국은 전체를 위한.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의 테슬라가 왜 저렇게 잘 되느냐. 그 펀더멘털이 좋아지기 전에 돈이 몰렸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 그 지금 그러한 거에 그 뭐랄까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역동성에 정말 그 큰 어떤 그 뭔가 울림 같은 게 있어서 지금 한국의 서학개미라고 또 표현되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한국에 투자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충분히. 한국에 투자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올해 그 3월 이후로 그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워낙 낮을 때 들어왔으니까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 후로도 계속 상승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 한국 주식시장의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2,300선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돼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너무나 풀렸기 때문에 이 좋아진 건데 이 유동성이 이제 사라지면 다시 나빠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나빠지기 전에 팔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 혹은 불안해하는 분들의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6개월을 보는 사람과 20년을 보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죠. 그러니까 6개월을 보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 개인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돈을 벌은 그러니까 플러스 수익이 난 상황이에요. 주식 투자를 잘한 어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온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환경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천재인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이 좋았던 것 뿐이고 앞으로도 나빠질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다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펀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 좋은 얘기 들었어 그리고 액션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낸 이유도 그거예요. 아 이거 어렵지 않다 제발.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신기한 거는 그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만 원 벌었다고 막 좋아하시고 또 20만 원 손해 보면 막 잠을 못 자시는 분들한테 아니 한 달에 사기비 얼마큼 쓰세요? 그 학원에 갖다 주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갖다 주는데 그거는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주식 투자 오래간만에 해갖고서 20만 원 손해 본 거는 잠을 못 자는 그 멘탈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제 개인들이 지금의 어떤 수익을 내고 있다, 혹은 뭐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뭔가 이 실력을 그 노력을 하면서 키울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거는 내가 20% 벌고 30% 벌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내가 그거는 아예 생각이 안 들어와야 돼요 나한테. 아, 내가 지금 수익 플러스 예. 30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니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13,000원 되면 난 그 주식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0% 비싸게 사는 거예요. 계속 산다라는.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전문가들도 그 마켓 타이밍에 그런 오류를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너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렸다 사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를 맞출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200인가요? 아니 뭐 2200에 샀다고 보세요. 근데 2300 됐어요. 아우 너무 비싸져서 그러면 2000 된다면 사지. 그럼 2500이 돼요. 아 그때 괜히 팔았구나.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유동성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이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고 있는 이 근본, 이 저금리 상황 이것이 다시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조치들이 나오게 되면 망가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게요. 예를 들어서 당장 이자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너무 경제가 호황에 대해서 네. 이자를 올려야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경제가 엄청나게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기업들은 이때가 돈을 더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동성이 없다 그래서 그 주식 가격이 안 좋을 거다 그거는
너무 섣부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을 때는 또 기업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이자 비용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유동성이 없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 그리고 한국 주식이, 절대로 그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애플 하나만 봐도 2,200조 아니에요? 한국 주식 다 합한 게, 코스피 다 합한 게 한 1,600조 되거든요. 그 한국 주식이 너무 싼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때문에 뭐 확진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치료받고 하여튼 이러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렸잖아요. 이 코로나가 다시 2차 팬데믹으로 번지는 상황, 겨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일단 투자를 좀 비중을 줄여야 될 아니에요. 거다.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팬데믹 이슈라 그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를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내 베팅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70세다. 네. 그렇다 그러면 걱정해야죠. 근데 내가 30대다, 40대다. 그럼 뭐 걱정할 필요 없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돈을 빠른 시간에 찾아서 또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폭락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켓 타이밍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 재산의 주식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줄일 필요가 있겠죠. 비중에 예, 대해서 그렇죠. 타이밍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거시 경제 환경 이거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경제학자 말 듣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주식 투자하는 방법 중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거시 경제를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봐야 된다. 이제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왜 경제학자들 말을 듣지 말라 그러냐면 경제학자들은 일단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망할 것 같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제학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비관적인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맞는데 아니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당연하죠. 한 번도 좋은 때가 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경제학자들은 호황일 때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된다. 또 불황이 되면 디플레이션이 걱정된다. 뭐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물론 너무 낙관적인 것도 안 좋고 비관적인 것도 안 좋지만은 왜 근본적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왜냐면 불황일 때도 잘 되는 기업은 있거든요. 네. 요새 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큼 홈쇼핑은 뭐 30% 40%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다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혜택 보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게 함부로 어떤 제너럴라이즈 그러니까 일반화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어쨌건 거시경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은 알고는 있어도 그게 투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큰 픽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자동차가 나왔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 대세가 될 텐데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거에도 대책이 없는 회사는 굉장히 위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흐름에 대해서 하고 투자의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기업에 관계된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기업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없다 그러면 저는 이 회사는 더 이상 내가 투자하면 안 되겠다. 자동차 그런 회사들은. 거죠. 그건 거시경제하고 좀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시경제를 보면서 타이밍을 보는데 대표님 말씀은 거시경제를 통해서 흐름을 봐야 된다. 산업의 어떤 종목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가 펀드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내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주식도 10주 갖고 있고 100주 갖고 있고 또 펀드도 또 얼마큼 갖고 있고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년 지나니까 200주가 됐고 또 여기도 펀드도 뭐 한 얼마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년 후에는 200주가 1000주가 되고 2000주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주당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벌었구나.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사람 생각해요. 내가 10만 원 투자해놓고 100만 원 투자해놓고 20% 벌었구나. 좋구나. 그거는 너무나 그 작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 투자 패턴이 다시 원점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예요.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어떤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막 그 하한가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저는 패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가 이러한 이유로 투자했는데 그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나?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보니까 뉴스가 너무 과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진짜 내가 돈 없는 것도 좀 더 내가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혀 그 주식 가격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각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주주 요건이 이번에 바뀌잖아요. 10억이 3억으로 낮춰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네, 시장이 그런 위축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워시셀이라고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났을 때 그런 불이익이 있을 때니까 언론 그러니까 연말이 오기 전에 팔았다가 다시 사고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도의 잘못이 그죠. 그 제도는 주식에 대한 제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무조건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아주 대폭적으로 깎아주고 그 다음에 그 저소득층이 주식 투자했을 때는 그 혜택을 또 주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그거를 해주고 기업 지배 구조가 너무 중요하죠. 내가 우리 젊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대주주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퍼니시먼트가 없으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데 불안하죠. 근데 그게 그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캐피탈 마켓 한국 전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건 외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에 엉뚱한 결정들이 내려지면서 신뢰를 잃으면 안 들어온다 이거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개인 그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내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기업과 그다음에 투자가 정부 다 그 지금은 이제 그 뭐랄까요 소액 투자가들한테 대답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에서도 뭔가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뭔가 큰 그렇죠. 예, 그렇죠. 혜택을 주는.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 빨리 바꿔야 되고요. 근데 그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이런 연금 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금이 비중을 높여서 국내 주식을 많이 사게 되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 다음에 누가 사줄 사람, 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 가격이 오르는 것도.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아, 그래요? 네. 어떤 이유로요? 아니, 그러면 미국에 1980년에 401K를 도입했거든요. 네. 그때 시가총액하고 지금 40년 지난 시가총액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왜 한국 주식이 그대로 지금 2200이 10년 후에도 2200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거군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조 단위의 기업이 막 나오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주시장 그대로 있고 사줄 거를 왜 기다려요? 지금 퇴직연금이 200조가 놀고 있는데 그런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건 너무너무 일방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우리가 시장이 개선이 되고 커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유동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아이, 없다. 그럼요. 미국처럼 IPO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거기에 펀딩이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거를 생각해도 아니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생인데 얘한테 돈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돈 못 찾을 거니까 나 투자 안 해.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애들한테 투자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기분. 그런 거 얘기는 똑같아. 이 책에도 썼지만, 그 연못 속의 고래다. 그 지극히 일방적인 생각이죠. 왜 연못을 만들어요? 연못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한국은 이게 박스권 2,000선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건 하다 우리 보니까. 잘못이에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퇴직연금이 전부 은행에 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도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대학생들이 전부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 나라에 투자할 수 없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장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그거를 돼야. 시작을 저는 동학개미라는 분들이 한 거예요. 아, 이제 시작이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되고, 제도 바꾸고, 그 다음에 교육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필수다.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한 거다. 계속 교육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LG화학의 그 분사 문제 때문에 되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주주들. 이건 주주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뭐 한 회사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것도 다 포함해서예요. 이제 투자가들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신뢰도를 쌓는 거거든요. 기업도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네요. 벗어나야죠. 이제는. 예, 법도 바꿔야 되고. 주주를 생각하는. 그리고 그 기업 지배가 좋아지면 가장 좋은 거는 대주주예요. 그렇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게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로 시작된 이것이 성공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가 다 변해야 되겠군요. 변해야 되죠. 그리고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 비싸지 않다. 만약에 지금 너무 일본 30년 전처럼 만약에 너무 고가다 그러면은 나중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굉장히 쉬운 타임이 왔죠. 네, 알겠습니다. 그 종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표님 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일찍 발굴해가지고 뭐 100배 수익을 낸 걸로 이제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지금도 그런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이 있을까? 지금 그렇게 성장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모든 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 1980년도에 한국 시장 전체 다 합한 게 얼마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1조예요. 아, 1조. 1980년. 지금 한 1600조 하죠? 네.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1600배 올랐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망한 회사도 있고 또 100배. IPO 한 회사들도 있고. 예, 그렇죠. IPO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단순했죠. 공장 짓고 물건 만들고 그 팔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한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진짜 기발한 생각을 하는지, 누가 더 비전이 높은지, 그게 성공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회사 얼마야? 1조. 그죠? 네. 그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캐피탈 마켓이다. 주시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난 사람들이 상장을 하게 되고 아니면 M&A가 되게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보여요. 다 새로 만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기차 말씀드렸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상상력의 게임이에요. 오늘 제가 블룸버그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한 그런 큰 아티클이 떴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날아가는 자동차, 뭐 2025년, 아니 2030년인가 그때 상용화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꿈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게 이제 단순히 꿈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정말로 현실 가능한 거냐. 그럼 거기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기술도 개발하게 되고, 훨씬 더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쨌든 성공하기를 다 원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많이 있고 개인들은
어떤 경우에 실패하는지 혹시 대표님도 실패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실패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틀린데요. 손해 본 거? 아니, 손해 본 확정?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너무 일찍 팔아서 들먹 10배 벌 수 있는 거를 5배 벌었다든가 그런 실패는 많았어요. 아. 근데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고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다 돈은 벌게 돼 있죠. 근데 그 이제 수익률의 경우죠. 수익률이 만약에 이걸 안 팔았으면은 뭐 200% 났는데 팔았기 때문에 100%밖에 못 난다든가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르게 돼 있다. 그게 제가 그 경험이죠. 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그거죠. 저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들은 좀 더 알 거다. 전문가들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정보가 좀 많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거를 해석하는 게 문제고, 근데 그건 능력이죠. 근데 관심. 많이 알게 되면 좀 약점도 많이 알게 되면서 불안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라고 해서 절대로 내가 불리하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내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생각 바꾸고요. 재미나게 생각하고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여유 작업으로 투자하고 그러면 재미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사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말도 그렇고 나오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의심이 되고 이게 과연 중간에 이거 잘 될까? 이런 의심이 들면은 이건 팔아야 되는 건가요? 확신이 사라지면? 단순히 의심 자체가 아니고요. 처음에 살 때 잘못 산 거죠. 확신이 부족했다. 네, 처음에 살 때 그런 걸 예상하고 그런 생각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아니면 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많았는데 투자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더 이상 나한테 신뢰를 못 주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매각을 고려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확신이 예를 들어서 뭐 100% 확신은 없겠죠. 근데 이제 70% 확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60% 정도 확신이겠지만 저거 정도 어느 정도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 투자가들 같은 거 보면 똑같아요. 외국 투자가들도 투자했다가 이 기업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팔 때 아직 원가에 안 왔으니까 안 팔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가하고 상관없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 손절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손절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통 손절매를 일정 손해가 났을 때 팔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손절매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가격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손절매라고 하죠.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목표 가격이 12,000원인데 8,000원이 된 거예요. 그걸 손절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샀지? 왜 샀어 이거를? 근데 지금 그러니까 가격 맞추는 게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건 기관들이 먼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에는 로스컷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몇 프로 내부 규정상 그게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기관의 매도 물량이 아니죠. 내가 영리한 사람이면 요때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멍청한 거니까. 대표님 회사는 그 로스컷 기준이 없죠. 없나요? 없어요. 아니, 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주식을 아직도 기관 투자가들도 머니 게임을 하고 있구나.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구나. 절대 성공 못 해요. 요즘 사실 뭐 펀드라든가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펀드를 해지하고 개인 투자, 직접 투자로 이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들도 로스컷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그 머니 게임이 아니 스윙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마이너스 5% 나면 자기가 생각하시면 뭐 10% 나면 그 손절매 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아주 아니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기업을 사는 건데 기업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서 동업을 해요. 네. 근데 동업을 하는데 이번 6개월 동안 돈을 좀 못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만 아니요, 트레이딩도 아니고요. 그 손절매라는 거는 처음부터 주식을 가격 맞추는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 떨어지면 30%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펀더멘털을 보는 사람은 20% 떨어지면 웬 떡이냐 더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만을 투자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그럼요. 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파니까 웬 떡이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기관들이 무지하게 팔아댔잖아요. 그래서 막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니까 짜증을 냈거든요. 짜증 낼 게 아니라 우와. 웬 떡이냐 생각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관이 이렇게 파는 데에는 뭔가 이 기업에 약점이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불안해지는 건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기업이 그 기업을 파는 이유가 정말 그렇게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손절매 때문에 판다 그러면 나한테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결국은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요. 내가 6개월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규정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뀌어야죠. 그 로스커 규정?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리고 통합개미가 막, 이렇게 통합개미 자꾸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막 코로나 팬데믹 할 때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다 그러면 부끄러워야 되죠. 그렇죠. 그때 많이 팔고. 개인들은 엄청나게 샀는데 기관 투자가 판다는 얘기는 이제 부끄러울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벤치마크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벤치마크는 100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20, 30% 떨어졌다. 그러면 로스커 뭐 할 수 있지만 벤치마크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시장 자체가 같이 떨어지는 거는 그 로스커 규정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20% 떨어졌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런 게 없나요? 없죠. 우리가 규정이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아주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규정 만드는 기관들조차도 그런 룰을 만드는 사람조차도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더 가중시킨 거죠. 그거는. 그런 규정 자체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딱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 그다음에 리서치죠. 리서치. 내 이 회사에 정말 장기 투자하면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마켓 타이밍으로 리스크를 줄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동안 어떤 나라가 될 거냐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에 이 금융시장은 반드시 정 가운데 와야 돼요. 그게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피예요. 금융시장은.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금융시장에 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피가 돌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 뭐냐, 그걸 연구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펀드와 관련해서도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들이 수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손해다, 손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펀드가 훨씬 유리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는데 내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런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고 내가 50만 원 투자하고 어떻게 주식을 사겠어요? 그 손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환경이 좋을 때잖아요. 붐이 일어났을 때, 열풍이.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높을 때. 그때 목돈을 딱 찔러 넣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좀 밀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밀렸을 때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갈 돈이 없든가 아니면 안 넣든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어요. 예. 3천만 원 투자했어요. 이제 난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2,500만 원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의 10% 그게 뭐 한 달에 100만 원일 수가 있죠. 투자하면 돼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걱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켓 타이밍의 유혹이에요. 내가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2,500만 원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거는 지금 뭔가 가치는 있으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그 모멘텀이 아직 안 생긴 거지 않느냐. 그러면 일찍 들어가서 보초를 쓰기보다는 그 모멘텀이 발생이 됐을 때 물론이죠. 근데 들어가는 게 그거를 낫잖아요. 알면은 내가 당연히 얘기하죠. 그거를 모른다는 말은 얘기예요. 쉽죠. 예. 다 말, 아니,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게 딱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에 베팅하지 마라. 근데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 이 회사가 그 중간에 내가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10배 될 가능성도 있고 100배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많이 얘기하는 거 코카콜라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근데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고 하니까 이게 확정성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 단순하잖아요. 네. 근데 그 워런 버핏이 막 이게 뭐 20불이 됐는데 15불 되면 그냥 막 로스 컷하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주식들 많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그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ETF가 붐이 일고 있잖아요. ETF 미국 시장을 봐서도 미국의 QQQ 같은 거는 뭐 15% 뭐 10년간인가 5년간 계속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런 게 더 분산 투자도 되면서 더 유리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죠. 수수료가 싸고 그다음에 분산 대조할 수 있는 ETF도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순기능이 있지만 ETF의 문제는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지 않은 회사도 그 ETF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작은 기업들이 소외가 됐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기회가 그 작은 기업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그렇죠. 중소형 기업들. 그렇죠. 왜냐면 돈이 다 그쪽으로만 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상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ETF 할 때는 좀 걱정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특히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은 게 한국은 작은 기업 중에서 튼튼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게 소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ETF도 그렇고 주가 지수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에 그 초보자들이 좋은 타이밍 잡아서 그래 돈을 번 건 오케이 좋아. 근데 앞으로는 이제 험난한 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는 이제 그만둘 때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뭐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요. 그게 내가 전체 자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20년 더 투자할 건데 지금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 그게 큰 돈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내가 앞으로 벌 거는 몇 억이 될 텐데 지극히 작은 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중요한 얘기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2천이지만 뭐 3천, 5천, 만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50억이 있는데 50억 전 금액이 주식시장에 투자돼 있다. 그럼 좀 걱정돼야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또 그래 투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ETF도 그렇지만 뭐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분들 혹은 인버스 이런 거 하시는 그런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절대로 레코멘드 안 하죠. 왜냐면 장기 투자할 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아니요, 안 써야죠.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예.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는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벌 수 있고 내려가는 시장에도 벌 수 있다고 그런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썼을 때 그거를 맞췄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나되지만
롱언리라고 그러거든요. 개인들은 롱언리잖아요. 예, 무조건 장기 투자. 숏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레버리지 쓴다는 얘기는 만약 거꾸로 갔을 때는 손해가 3배, 4배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내려가는 걸 맞췄을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숏도 치고 롱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서로 완충작용이 되지만 나는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사람인데 레버리지 하게 되면 단기간에 그런 그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죠. 네. 지금 우리 뭐 17조인가요? 뭐 16조 2천억인가 뭐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레버리지스 그 신용 잔고가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레버리지 하느냐 차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레버리지 한 거는 큰 데미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그건 그만하는 게 좋죠. 네. 뭐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 이자 비용이 얼마 안 나간다. 이자 비용의 문제가 아니죠. 예. 변동성에 내가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욕심을 줄이고 딱 합리적인 어떤 투자 그렇죠.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빚을 쓰면서 투자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그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부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표님은 부자신가요? 저는 이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돈 때문에 제가 비굴해진 거나 돈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일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뭐 100억 있어야 된다, 뭐 1000억 있어야 된다, 다 틀릴 건데, 우리가 이 뭔가 부자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라고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받쳐줘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죠. 내가 그래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억이다, 어떤 분들은 10억이다, 어떤 분들은 200억, 20억이다,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목표를 먼저 세워야 돼요. 그 내가 1년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거를 그 필요하죠. 그래서 내 재산이 지금 얼마고, 내 재산이 지금 3억이다, 아니면 어떤 3천만 원이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목표를 세운 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근데 아무도 그런 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재산 목록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떤, 투자 그런 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만한 책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인가요? 아니, 책이 아니고 노트북이에요. 노트. 네, 그래서 그 항목을 적어서 내가, NAV라고 그러죠. 내 순자산 가치가 얼마큼 될까. 그거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래서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부터 부자가 됐구나. 아니면 내가 좀 라이프에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진단하는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책을 사신 분들한테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실제로 써봐라. 그런 거를 프로그램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하잖아요. 자본주의를 믿어라.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자본주의를 믿으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은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부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번 돈보다 그렇죠. 투자해서 불어나는 수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은 더 부자잖아요. 네. 그 자본에 투입하기에 더 일을 빨리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가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주식을 소유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주식 가격의 상승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잘 이제 그 변동성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과거서부터 이제 계속 노동자도 자본가가 되려고 해라 그렇죠. 얘기를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강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401. 그렇죠. 당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노동자로만 있지 말아라. 스탁 옵션.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한국적 현실에서 이 노동자들이 월급을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결국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거든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DC형으로 가는 거를 그 노동조합에서 극력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주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그 주식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난 주식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많은 외국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가 뭐 외국 기업들이 한국 직원들한테 그 스탁 옵션을 준대요. 그래서 20%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분 얘기는 한국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직원들 중에서 한국 직원들이 그 청렴도가 제일 낮다는. 아, 근데 아마 그 우리 IMF 때도 그렇고 하여튼 과거에 회사가 힘들 때, 그러니까 이 스탁 옵션이 뭔가 이렇게 잘 될 때, 야, 우리 더 열심히 힘내서 일하자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회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눠줘서 이게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건 과거 얘기고. 이젠 바뀌었으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걸 깨닫게 되면 회사한테 오히려 주식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는 투자를 제대로 하기에 여유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퇴직금으로 이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퇴직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그래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해라. 이게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다. 그다음에 놀러 다니지 말고 차 사지 말고 그런 돈으로 투자해라. 자본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지금 우리 뭐 그거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 놀아야지. 나이 들면 오히려 더 그런 거 아니냐. 힘도 없어지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이게 욜로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큰 후회가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아, 그럼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돈이 없으면 가장 비참하죠. 노인이 됐는데 그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그게 너무 비참하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니까 일찍 그 경제적 자유로 얻고 은퇴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거죠? 한국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 라빈 후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열기를 보이는 거 한국하고 비슷하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돈에 대해서 기성세대만 믿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뭐 100만 불을 몇 살 때 만들겠다. 30대 후반에 100만 불 정도는 맞아야 되겠다. 거기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고요. 돈을 안 써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부모님 집에서 안 나오고. 돈 아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모든 걸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투자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젊은 시절에 그 더 돈을 더 세이브해가지고 불리겠다. 경제 독립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욜로하고 정반대 컨셉이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희망이 있는데 스스로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뭐 앞으로는 경제 성장이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어려울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취직이 안 된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젊었을 땐 돈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저는 희망이 100%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오히려 공장도 질 돈이 필요하고 뭐 하잖아요.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뭐랄까요, 보편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 스타트업 돼서 몇 조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스스로 자기를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대기업 들어가라든가 공무원 하라든가 그건 너무 자기를 작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제 욜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근데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놀러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 돼 버려가지고
아, 그래서 20, 30대가 요새 투자 열풍, 뭐 공부를 한다. 이게 또 환경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건 굉장히 큰 위기가 왔잖아요. 네. 위기가 오게 되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가 정상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그렇죠. 준비, 계획. 그 다음에 계획도 있어야 되고, 저기 돈도 아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죠.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에 사교육비 다 써도 애가 취직만 하면 되겠지 하는,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당연시한 사회였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0조라는 거를 학원에 보내는 돈으로 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돈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다시 그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국영수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이들을 창조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 아이들한테 꿈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정상적이죠, 그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언제 출연하셨던 분 가운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만이 진짜 강한 부자 나라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1인당 그래도 평균 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현금들이 다 있는, 우리는 빚만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장기 투자, 개인들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되는 걸 인정을 하고 이러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하나의 종목 아니면 하나의 어떤 그 주식에 대해서 막 진짜 10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 지식이 힘들 없죠. 예, 거라는 예. 선입관들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예. 근데 물론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배우는 거고 이제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런데 속지 말아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 그런 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리딩방. 네, 예. 그런 뭐 대표님도 뭐 대표님이 그 이름을 사칭한 뭐 그런 투자 맞아요. 리딩방이 많다면서요. 예,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뭐 50만 원만 주면 내가 뭐 주먹 골라주겠다 이런 건 절대 속지 마시고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세금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초보가 예. 첫 단계에서부터는 그럼 하루에 10,000원씩만 해도 400만 원 채우면 65만 원 돌려주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펀드를 가입했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 샀나? 그것도 보면 이 사람은 이걸 왜 샀을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재밌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이면 직접 네. 투자로 그것도 가능하죠. 가동하다. 예, 이렇게. 네, 이제 정말 그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워낙 이 금리도 낮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돈 벌기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재벌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인가요? 그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돈으로 밀어붙여도 성공할 만한 사업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만 이제는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내가 수요를 예측해서 공장을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돈을 버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쟁에 나오려면 어떤 거를 가져야 될까,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될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 주식 시장이 홍수가 날 정도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 주식시장이 연못이라고 계속 한탄할 게 아니라. 예, 작다고. 예. 거기다가 물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생기죠. 고래가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발전이 없죠. 계속 이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고래가 지금 연못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래를
바다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를 전부 외국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우리가 뭐 개인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국민연금이라든가 어떤 연기금의 돈이 한국에 투자가 돼야죠. 근데 그 수익률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외국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죠.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다리 놓고 한국에 공항 짓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 돈으로 나오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돌려주면 되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네, 자신감이 없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시스템도 그다음에 부족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냥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해방시키고 우리 아이들은 스포츠를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예. 된다. 그래서 다 각자 부자가 되는 거를 연습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가 많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대표님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절의 기회죠. 예,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래요. 누가 깨운 거예요. 코로나가 깨운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돼. 일본처럼 돼. 근데 이게 아차 싶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든 이쪽으로 가던 길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존니 대표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그 주린이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역시 이렇게 뵐 때마다 다시 장기 투자. 오염됐던 마음이, 장기 투자. 정말 펀더멘털에 기초한 투자. 이런 식으로 이게 좁혀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대표님 계속 그 갑봉준이라는 별명도 있으시던데요. 모르겠는데요. 전봉준, 동학운동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뭐 있었잖아요. 네,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을 이끄는 존봉준, 예, 예. 예, 갑봉준 뭐 이런. 갑은 또 무슨 뜻이에요? 갓. 신. 신. 네. 하여튼 뭐 대표님이 수년간 그런 여러 가지 뭐 많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냉대를 받으시면서도 꾸준하게 얘기하셨던 그런 그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들이 이제 좀 자리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책도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